감정평가와 최저 매각가격 결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현황 조사하게 하고 두 번째,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법원이 받으면 3일 내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이 부동산의 가격을 감정평가하게 합니다. 감정평가하게 하여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고 감정평가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정합니다. 예컨대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은 5억짜리입니다 라고 평가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를 기준으로 하여 5억 해가지고 최저 매각가격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저 매각가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4월 20일이 제1의 매각일인데 4월 20일에 최저 매각이 5억이다라고 한다면 4월 20일에 이 물건의 경매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람은 5억 이상 쓰고 들어와야지 입찰이 유효하고 5억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쓰고 들어오면 이것은 입찰을 무효 처리하겠다. 낙찰받고 싶으면 이 금액 이상으로 쓰고 들어와라. 이게 최저 매각가격이죠. 자, 그래서 이 최저 매각을 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최저 매각가격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정평가액 니코로 최저 매각가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감정평가과 다른 것으로 최저 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 지상건물 소재 감안가격, 나중에 지상권 쪽에서 얘기할 겁니다. 지상건물 소재 감안가격으로서 자, 이것이 5억짜리지만은 자, 토지만 매각이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이 제고 토지 매각이다라고 한다면 이 토지 가격은 5억인데 맨 땅이 아니라 이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맨 땅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지상건물 소재 감안가격으로 해서 감정가는 5억인데 최저 매각 가격은 4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야가 경매로 나왔는데 임야에 여기서 임야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임야의 가격은 1억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평가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분묘가 쑥이 있다고 한다면 분묘로 인하여 임야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생기죠. 그거 어떻습니까? 분묘 소재 감안가격 감정가는 1억인데 분묘 소재 감안가격 해가지고 7천만 원 또는 8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마을로 들어가는 지임로로 일부 여기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도로에 여기서 편입되어 있다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이 토지는 1억짜리인데 1억으로 할 수 없고 이것보다 낮은 금액을 하겠다라고 최저 매각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저 매각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보다 낮을 수는 있으나 만약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감정평가액이 5억으로 감정평가했는데 법원에서 야 이게 무슨 5억짜리냐 이게 6억이다 라고 해가지고 5억으로 감정평가한 것을 최저 매각가격을 6억으로 하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정평가사는 어떤 부동산의 가격을 감정평가하는 전문가죠. 자, 법관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경제적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구속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5억인데 6억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5억으로 감정평가인데 법원에서 이건 6억짜리인데 5억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감정평가를 너무 저평가했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건 6억으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야 이거 5억으로 감정평가한 거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재평가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재평가하라고 해가지고 재평가해가지고 6억으로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금액으로 최저 매각가격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한 금액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높게 최저 매각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저 매각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매각 가격이 실제의 감정평가액이냐 아니면 감안가격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법정지상권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명령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는요.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감정평가사 중에서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느 한 법원에 한 달 동안 경매를 개시해야 될 사건이 만약에 100건이라고 합시다.
100건의 사건이 있으면 100건의 여기서 감정평가를 일일이 하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법원에서 누구 이쁘다라고 해가지고 몰아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 자, 참고로 보세요. 재판도 보게 되면 재판이 어느 법원에 재판이 막 여러 개 몰리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해관계를 있는 사람이 법관이 여기 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하게 사건을 배분할 때 여기 자 월초 또는 월요일에 사건을 배당합니다. 배당할 때에 이걸 제비뽑기합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거는 1부에서 이건 2부에서 이건 김판사가 이건 이판사가 담당하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제비뽑기로 이게 사건을 분배한단 말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감정평가할 때는 10건의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평가 하겠다는 사람 여기 5명이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법원의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겠다라고 신청하게 되면 이거를 순서대로 뽑아서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뭐예요? 제비뽑기 해야 이 말이야. 뽑아서 이거는 너, 이거는 너, 이건 너, 이건 너 이렇게 배당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보세요. 감정평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개인이나 사인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감정평가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겠죠. 기업에서 이 부동산 감정평가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법원에서 이 부동산 감정평가하라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은 어디서 더 많이 줄까요? 법원에서 위임할 때 돈을 더 많이 줄까요? 사기업체에서 하는 게, 기업에서 하는 게 더 많이 줄까요? 기업에서 하는 게 더 많이 주겠지. 또 보세요. 기업에서는 자, 감정평가 하라라고 위임을 했는데 이 감정평가사가 똑똑하게 제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계속 일거리 몰아줄 수 있지. 법원에서는 이 어느 감정평가사에게 순서대로 이건 A라고 하는 감정평가 B, C 이렇게 했는데 그 자동으로 그 다음에 오게 되면 또 오는 거지. 6번째, 7번째 되게 이렇게 돌아올 것 아닙니까? 누가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몰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 따라서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일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서에 따라서 일이 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감정평가사도 사람 아닙니까? 따라서 기업체에서 감정평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 법원에서 하라고 하는 게 돈도 적게 주고 또 이거는 내가 속된 말로 까이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에서 의뢰한 감정평가보다는 조금 부실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불신풍주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서에 나오는 것은 모두 100% 다 진실이고 100% 다 맞다라고 무조건 믿지 마라 이 말이야. 그렇다고 믿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믿는데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맞을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저평가되거나 혹시 고평가된 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할 때는 거기 보게 되면 469페이지 보게 되면 이거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보세요. 갑수의 건물이 의뢰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갑에게 여기서 이 건물을 공사하면서 공사대금으로 2억 원 받을 것이 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얘가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유치권은 진정한 유치권이란 전자에서 유치권은 항상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발생했느냐 먼저 발생해 묻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즉 낙찰자의 부담으로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5억짜리다라고 한다면 낙찰자는 이게 진정한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공사대금 2억 원을 끌어안고 낙찰받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진정한 것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했으면 5억짜리가 아니고 이거는 공사대금 빚 2억 원 끌어안고 내가 이거 갚아줘야 되니까 이건 3억짜리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3억짜리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이 5억짜리로 감정평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는 이건 5억짜리가 아니고 3억짜리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공사대금 채권으로 2억이라는 유치권이 붙어 있으므로 이건 5억짜리가 아니라 3억짜리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이거를요, 일개 감정평가사는 경제적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으나 경제적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으나 법률 전문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치권 신고한 내용 중에서 적어도 90%는 가짜이거나 과장된 것이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치권에 관한 부분이 이게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과장되거나 가장 유치권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 감정평가사가 이게 진정한 유치권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야. 설령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진정한 유치권인지 아닌지 조사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몇 달 걸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경매 절차의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가? 무시하고 그냥 5억으로 감정평가합니다. 5억으로 감정평가하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유치권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물건명세서 최하단에 여기서 유치권 신고한 사람 여기 2억짜리 유치권 신고한 사람 있다라는 기록을 기재한단 말입니다. 뒤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세요.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갑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토지가 만약에 1억짜리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맨 땅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대집니다. 그럼 이거를 감정평가할 때 1억이다라고 해가지고 실시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건물을 위하여 법정시장권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법정시장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토지의 낙찰자는 30년간 쥐로나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토지를 낙찰받는 거야. 법정시장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무 부담 없는 토지를 낙찰받는 거야.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게 법정시장권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이것을 감정평가사에게 법정시장권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그걸 철저하게 조사하여 감정평가를 정하라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상은 원래는 법에서는 그런 것도 조사하여 감정평가하라고 하건데 실무상은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냥 여기서 토지만 매각인데 지상건물은 그 외 지상건물이 있는데 지상건물 소재 가만가격이다라고 정하게 되고 그럼 법원에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으로 정할 것인지 지상건물 소재 가만가격을 정할 것인지 다르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유치권 쪽에서 또 법정시장권 쪽에서 그런 감정평가하는 내용들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론으로 말했을 때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평가는 말이에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실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되고 그 이후에 경제적 사정의 변화 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이게 2019년도에 감정평가했습니다. 근데 가격의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경매로 지금 나왔을 때 2023년인데 이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감정평가 금액은 저평가된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감정평가했으면 이때 돼서 이거를 감안해 다시 평가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고 평가실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재평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개 보게 된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상례죠. 최근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파트 가격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전체 특히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 가격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감정평가 2019년도 감정평가 금액이 지금에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름세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감정평가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저평가된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를 적정하게 감정평가한, 적정평가한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적정평가하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평가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적정평가되지 않고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세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면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고평가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어느 경우가 더 많을까요? 저평가되는 경우, 고평가되는 경우. 저평가요? 고평가요? 결과를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적정 가격 5억인데 이걸 저평가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이걸 4억으로 평가했습니까? 4억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배당받아야 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배당받은 채권자, 야, 이게 왜 4억짜리냐? 이거 5억짜리다라고 하면서 저평가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겠죠. 여기서 소유자가 했단 말고, 이게 왜 5억, 이게 4억짜리냐? 5억짜리 아니냐?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겠지. 신청 채권자나 배당받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소유자가 저평가됐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저평가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걸 고평가했습니다. 5억짜리를 6억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그럼 5억짜리를 6억으로 평가한 경우에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배당받을 채권자 또는 여기서 이런 채무자인 소유자가 야, 5억짜리를 왜 6억에 평가하고 그러냐? 제대로 하자 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지. 고평가했다고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 자, 매수희망자,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평가되는 게 좋아, 고평가되는 게 좋아? 저평가되는 게 좋겠지. 고평가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보세요. 이게 고평가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희망자가 이거 너무 고평가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법원에 대하여 아니 왜 이게 6억짜리입니까? 5억짜리에 불과하는데 왜 6억으로 고평가했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잖아.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럼 한 번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고평가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 그러나 저평가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그리고 감정평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5억짜리를 4억으로 평가해서 저평가했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겠지. 그 이의를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할 때 경매 절차를 단순하게 지연시키려고 괜히 딴지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유 있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야, 너 이거 너무 저평가됐다고 이의가 들어왔는데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평가하라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나중에 돼가지고 다시 4억으로 평가했다가 감정평가사 다시 내가지고 5억으로 평가해서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감정평가사가 계속 저평가 해가지고 만약에 A라는 감정평가사한테 얘한테만 사건이 가게 되면 저평가했다고 계속 이의가 들어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감정평가사한테만 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여기 일 안 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되도록이면 까이지 않을 정도로는 감정평가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오히려 저평가되는 경우보다는 여기서 약간 상향평가되는 이게 평가를 좀 고평가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때로는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이럴 땐 저평가돼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부동산이 이게 지금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이게 3억이야. 3억인데 신권에 제1의 3억으로 나왔는데 근데 1의 기일에 여기서 열댓 명, 20명이 우르르 달게 들어가지고 최종적인 낙찰가가 여기서 자 4억에 낙찰됐어. 3억짜리가 여기서 4억에 낙찰됐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경매에서는. 즉 3억으로 평가된 것이 저평가됐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왜 저평가돼서 나타나는가? 예컨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지금 현재가 만약에 매각기일이 2023년인데 이게 감정평가한 것이 만약에 경매를 신청해서 감정평가하고 한 것이 이게 만약에 2021년이라고 합시다. 그럼 2021년 만약에 5월 달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여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와가지고 지역에 보게 되면 아파트 가격 이런 것들이 한 1년 만에 평균 50% 이상 올라가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평가한 금액이 3억이었다 이 말이야. 여기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3억이었다. 그래서 3억인데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때 3억으로 평가한 거는 지금 현재 시점의 금액이 아니라 과거의 거래 사례가 3억으로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3억으로 자 보세요. 지금 2021년 5월 달에 감정평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의 시세가 호가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만약에 3억 5천으로 호가가 되고 있다 하더라. 이건 호가가 되는 거지. 실제로 거래된 건 아니잖아. 실제로 거래된 사례를 보게 되면 거래된 사례가 자 여기서 2020년 말에 11월 달에 거래된 사례야. 이때 3억이었어 이때. 지금 여기서 감정평가할 때는 자 여기서 호가는 3억 5천으로 올라가 있어. 호가가 3억 5천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가 3억 5천에 거래된 거 아니잖아. 과거의 거래 사례는 이때 거래 사례가 3억으로 거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3억 5천으로 호가가 되고 있는데 평가는 여기서 3억으로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억으로 평가해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경매가 이루어지고 할 때 2023년도 이때 22년 말 이때 돼가지고 이게 만약에 해가지고 그 사이에 더 올라가지고 4억 5천 이게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3억으로 됐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4억 5천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4억에 낙찰받아야 되는 거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신권에 이렇게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가 왜 그런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처럼 신권에 이 최초의 감정가 최저 매각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